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제발. 여기는 지옥이 아니에요. 그 편지 한 장이 내 모든 걸 바꿔놓았다. 함경북도 회령.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바람이 칼처럼 들어오고 석탄 배급은 늘 석 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재봉사로 살았고 여름이면 군복을 입고 겨울이면 일거리가 끊겨 배급에 의존했습니다. 배급은 모자랐고 그보다 더 모자란 건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웃집 아주머니가 몰래 건넨 종이 쪽지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딸 수진이가 중국을 거쳐 한국에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 수진이는 살았구나.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딸은 저 멀리 자유로운 땅에서 숨쉬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이 좁은 방 안에서 내일의 배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태어난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누군가 정해준 대로였습니다. 미싱 페달을 밟을 때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이건 내가 원한 삶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왜 여기 있지? 몇 달 뒤 또 한 장의 쪽지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여기는 지옥이 아니에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지옥이 아니라고?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결심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는 집안에 숨겨둔 돈을 꺼내고 믿을 만한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떠난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에게조차 말하지 못했습니다. 들키면 끝이니까. 아니, 들키기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할까봐 두려웠으니까. 12월 초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고 나는 두만강 얼음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렸고 어둠 속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비명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손에 든 작은 보따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선택한 첫 번째 일이었으니까. 강을 건너는 동안 머릿속에는 딸의 얼굴과 내가 평생 밟아온 미싱 페달의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그 페달을 밟을 때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옷을 만들었지만 정작 나를 위한 옷은 한 벌도 짓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짓겠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무릎이 풀렸습니다. 눈 속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브로커가 재촉했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음으로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실감이 몸을 짓눌러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눈과 흙탕물이 뒤섞인 길을 따라 걸으며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간다. 이제 내 삶을 찾으러 간다. 그 밤 나는 국경을 건넌 게 아니라 과거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지연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배급표가 아닌 나 자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 돈이면 북한 집 5채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마치고 나는 서울 외곽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가고 저녁 6시에 돌아오는 생활.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 월말이 다가왔습니다. 현장 소장님이 봉투를 건넸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딸 수진이가 퇴근해서 들어왔고 내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뭐해요? 월급 나왔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봉투를 열어 돈을 꺼내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2장, 10만 원짜리 3장, 그리고 몇 장의 잔돈. 230만 원이네요. 230만 원. 그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이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뭔가 확인하더니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이면 북한 집 5채 살 수 있어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5채? 내가 평생 살던 회령의 그 집. 겨울이면 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이면 습기로 벽지가 떨어지던 그 집. 그게 46만 원이라고? 나는 그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미싱을 밟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단돈 46만 원이었다는 말입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는 내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 배급을 기다리고 추위를 견디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산 살. 그게 고작 이 작은 돈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230만 원은 내가 직접 땀 흘려번 돈이라는 것을. 다음 날 나는 수진이와 함께 중고 미신 가게에 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재봉틀이 놓여 있었고 주인 아저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나는 가장 튼튼해 보이는 미싱 하나와 오버로크 한 대를 골랐습니다. 합쳐서 180만 원이었습니다. 카드를 긁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카드라는 게 없었으니까. 주인 아저씨가 영수증을 건넸고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엄마, 이거 집까지 배송해 줄 거예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가져갈 거야. 엄마, 무거운데. 괜찮아. 이건 내가 꼭 내 손으로 가져가야 해. 미싱과 오버로크를 택시에 실었습니다. 기사님이 힘들어하는 걸 보며 미안했지만 나는 그 무게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 무게만큼 내가 일했다는 증거니까. 집에 도착해 거실 한 구석에 미싱을 놓았습니다. 플러그를 꽂고 전원을 켰을 때 익숙한 모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북한에서 수천 번 듣던 그 소리.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내 거야. 밤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미싱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 기계는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누가 배급해 준 게 아니라, 누가 허락해 준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산 거야. 서랍에서 1000조각을 꺼내 미싱 아래 놓았습니다. 페달을 밟자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실이 천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한 땀 한 땀. 북한에서도 이렇게 밤을 새웠지만 그때는 누군가를 위한 노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미싱을 멈췄습니다. 작은 파우치 하나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서툴고 삐뚤지만 그건 내가 이 땅에서 만든 첫 작품이었습니다. 지갑에서 남은 50만 원을 꺼내 파우치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시작이야. 이 돈으로 천을 사고 그 천으로 물건을 만들고 그걸 팔아서 또 돈을 벌 거야. 회령에서는 할 수 없던 일.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삶. 그게 바로 이 230만 원이 내게 준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미싱 앞에 앉은 채로 그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이라 잘 몰라요. 부끄러움 속에서도 나는 깨달았다. 모른다는 건 배울 수 있다는 뜻이구나. 딸 수진이가 주말에 같이 장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넉 달째 나는 여전히 마트라는 곳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샀고 대부분은 아주머니들과 흥정하며 값을 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모든 게 정찰제라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대로 장 보는 법 가르쳐 줄게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지난번 혼자 갔을 때 창피를 당한 기억이 떠올랐으니까. 마트에 도착하자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는데 문이 알아서 열리다니. 수진이는 카트를 밀며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야채 코너였습니다. 형형색색의 야채들이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무심코 손을 뻗어 그 김 속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빼자 옆에서 장을 보던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기하시죠? 저것도 처음엔 다들 그래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진이가 내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건 야채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뿌리는 물이에요. 만지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북한에서는 장마당 바닥에 야채를 펼쳐놓고 팔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차갑게 보관한다니. 배울 게 참 많았습니다. 수진이가 비닐봉투를 뜯어 상추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따라하려고 봉투를 잡았지만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 문질러도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웃으며 내 손에서 봉투를 가져가더니 양손으로 비비듯 했습니다. 그러자 봉투가 쉽게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이고,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네. 우리는 계속 걸으며 장을 봤습니다. 고추를 고르는데 수진이가 무게를 재야 한다며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바코드가 찍힌 스티커를 떼어 봉투에 붙였습니다. 엄마, 이거 안 하면 계산대에서 난리 나요. 난리? 갑자기 지난주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나는 혼자 마트에 갔었습니다. 고추를 사려고 했는데 비닐봉투가 뭔지 몰라서 그냥 내가 가져온 가방에 고추를 쏟아 담았습니다. 계산대에 가서 가방을 열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얼마예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이거 무게 안 재셨어요? 무게 재야 하는 거였어?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다른 직원을 불렀고 그들은 뭐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얼굴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직원이 내 가방을 들고 야채 코너로 가서 다시 무게를 재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부턴 여기 봉투에 담아서 무게 재고 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잘 몰라요. 그 말을 하며 고개를 숙였을 때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멍하니 서서. 수진이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했어. 우리는 계속 장을 봤습니다. 계란을 고르고 우유를 집고 라면을 골랐습니다. 수진이는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유통기한 보는 법, 할인 상품 찾는 법,
카드 포인트 쌓는 법. 나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여기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구나. 계산대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카드를 건넸습니다. 엄마, 다음엔 엄마가 직접 계산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냥 카드 넣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 나한테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기했습니다. 이 모든 게 배울 수 있는 거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며 나는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언젠가 너처럼 능숙하게 장 볼 수 있을까? 수진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는 두만강도 건넜잖아요. 마트가 뭐가 어려워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맞아. 나는 국경을 건넌 사람이야. 비닐봉투 하나쯤 못 뜯을 게 뭐 있어. 그날 밤 나는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야채 코너에 물, 비닐봉투 여는 법, 무게 재는 법, 계산하는 법. 하나하나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른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배울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배우고 있어. 이 낯선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이 일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요. 철근을 닦으며 나는 오히려 웃었다. 건설 현장은 남자들도 버거워하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6시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으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소장님이 아침 조회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니까 모두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라는 말이 무색하게 현장은 늘 위험천만했습니다. 위에서 자재가 떨어지고 발밑은 철근과 못이 널려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무서웠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떨어질 것 같았고 손에 힘을 잘못 주면 자재가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버텨야 월급이 나오니까. 내일은 주로 자재 나르기와 청소였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렸고 철근 사이에 먼지를 쓸어냈습니다. 25kg짜리 포대를 처음 들었을 때 무릎이 휘청했습니다. 이걸 하루에 몇 번이나 날라야 하지? 남자 인부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여자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도 궁금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해야 했습니다. 첫 달이 지나자 손에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을 껴도 손바닥이 갈라졌고 저녁이면 손가락이 부어 올랐습니다. 수진이가 내 손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다른 일 찾아봐요. 나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겨울 내내 꽁꽁 언 손으로 미싱을 돌리던 것에 비하면 이건 오히려 나았습니다. 여기는 최소한 따뜻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줬으니까. 어느 날 3층 바닥에 흩어진 철근을 정리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녹슨 철근을 걸레로 닦고 쌓아서 한쪽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앉아 철근을 닦는데 현장 소장님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한 선생, 힘들지 않아요? 고개를 들어 소장님을 봤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일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요. 소장님이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다시 철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녹물이 걸레에 묻어났고 손에도 묻었습니다. 더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인부들과 함께 현장 구석에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생, 북쪽에서 오셨다며? 네, 회령에서 왔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요? 순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했고 그렇다고 모든 걸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주니까요. 인부 아저씨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는 이 돈도 적다고 불평하는데 말이지. 나는 조용히 밥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적다고? 이게 적다고? 북한에서는 한 달을 일해도 돈을 못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배급이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장마당에서 뭔가를 팔아야 했습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일한 만큼 정확하게 약속한 날짜에 돈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구나.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시멘트 포대를 3층까지 날라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나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포대를 어깨에 매는 순간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계단을 오르며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층을 지나 3층에 도착했을 때 포대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물을 건넸습니다. 한 선생, 무리하지 마요. 천천히 해도 돼.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목표량이 있었고 그걸 채워야 일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으니까.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가 포대를 메고 올라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5번째쯤 올라갔을 때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저녁 6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안전모를 벗고 탈의실로 가는데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깨는 저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부어올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먼지투성이 얼굴, 땀으로 범벅이 된 머리카락, 눈가의 주름. 이게 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거실에 누웠습니다. 수진이가 파스를 가져와 내 어깨에 붙여줬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는 지금 제일 행복해.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 뒤에는 월급이 있고 그 월급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었으니까. 노동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집이야. 그날 밤 나는 방바닥에 드러누워 울며 웃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엔 미싱을 돌리며 파우치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주말에는 청소 일을 더 받았습니다. 수진이가 말렸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었으니까. 집, 내 이름이 적힌 집을 사는 것,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을 넘어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택의 작은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5평, 7층, 남양. 가격은 1억 8천만 원. 부동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받으실 거예요? 대출은 안 받아요. 현금으로 할 거예요.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현금이요? 전액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출이라는 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빚을 지고 산다는 게 다시 누군가에게 묶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내 것을 원했습니다. 몇 달을 더 모았습니다. 잔업을 자청했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통장에 1억 8천만 원이 채워졌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돈이야? 계약일이 잡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개사 아저씨가 설명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요. 여기도 도장 찍으시고. 도장을 찍을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작은 도장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집주인이세요. 열쇠 2개를 건네받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금속 열쇠. 그걸 손바닥에 쥐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 순 없었으니까. 이틀 뒤 이사 날이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7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긴장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괜찮아. 이건 내 집이야.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에 꽂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째에 겨우 열쇠가 들어갔습니다.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밑에 마룻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내 집이야. 수진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해냈어요. 진짜 대단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그냥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부엌, 거실, 방 2개, 화장실. 모든 게 텅 비어 있었지만 그 빈 공간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제 이 공간을 채워가면 되니까. 수진이가 방을 구경하러 갔고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평택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다니고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 세상의 일부야. 뿌리 내렸어. 그날 밤 이삿짐도 오기 전이었지만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고 하나원에서는 옆방 소리가 들렸고 건설 현장 근처 고시원에서는 복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고요했습니다. 내 공간의 고요함.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해냈다는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옆방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엄마 너무 좋아서 그래.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밤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월요일엔 큰 방, 화요일엔 작은 방, 수요일엔 거실. 수진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이 방도 내 거, 저 방도 내 거니까. 다 누워보고 싶어서. 수진이가 웃었지만 나는 진심이었습니다. 모든 방, 모든 공간이 신기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 마시는 것도,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거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는 것도,
모든 게 내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내 이름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소유자 한지연. 이 네 글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 같았습니다. 저녁에 수진이와 치킨을 시켜 먹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 세상에 뿌리 내렸어. 무슨 말이에요, 엄마? 나무는 뿌리가 있어야 살잖아. 엄마도 이제 뿌리가 생긴 거야. 이 집이 엄마 뿌리야.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나 여기서 이렇게 잘 살아. 집도 생겼어. 내 이름으로 된 집. 꼭 나와. 언니도 이 행복 느껴야 해.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중국 교도소까지 닿을까요? 언니가 저 별을 보며 나를 생각할까요? 나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언니도 자유로워지게 해주세요. 남들은 욕심이라 하지만 나한텐 살아있다는 증거야. 두 번째 집은 그녀의 의지이자 자존심이었다. 평택 아파트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저녁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여기서 멈춰야 하나? 건설 현장 일은 계속했습니다. 몸은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졌으니까.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왔고 통장 잔고는 다시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어느 날 점심시간 현장에서 만난 김 사장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한 선생, 안중 쪽에 땅 좀 보러 갈래요? 거기 지금 개발 들어간다던데. 안중? 거기가 어디지? 평택에서 가까워요. 요즘 땅값이 오르는 중이라 투자하기 좋아요. 투자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주말에 김 사장과 함께 안중으로 갔습니다.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논과 밭만 펼쳐져 있었고 멀리 크레인 몇 대가 보였습니다. 여기 3년 후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 사두면 나중에 큰돈 벌어요. 큰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땅을 산다는 게, 집을 또 산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미 집이 있는데 더 가지려는 건 욕심 아닐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더 가지려고 하지? 지금도 충분한데.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충분하다고 누가 정해?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왜 멈춰야 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안중에 땅 하나 사볼까 해.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땅요? 왜요? 집도 있는데. 응. 근데 엄마 욕심이 생겼어. 집 하나 더 지어보고 싶어. 엄마, 그거 너무 무리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시느라 힘들잖아요. 수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할 수 있어. 땅을 샀습니다. 안중에 작은 대지 80평, 4천만 원. 통장이 다시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시 채우면 되니까.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 선생 보니까 욕심이 많네. 집도 있으면서 또 짓는데. 탈북자 주제에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귀에 들렸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욕심?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거야?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는데 김 사장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한 선생,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원래 남 잘 되는 꼴 못 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한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김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선생, 욕심과 목표는 달라요. 욕심은 남 것을 빼앗으려는 거고, 목표는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한 선생은 지금 누구 것 빼앗은 적 없잖아요. 당당하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맞아. 나는 누구한테 빼앗은 게 아니야.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내 땅을 산 거야.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도를 보며 건축업자와 상담했습니다. 2층 단독주택, 방 3개. 견적이 나왔습니다. 8천만 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갔습니다. 저녁 7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미싱을 돌렸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걱정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세우는 일이었으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고 허리는 조금만 숙여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예요. 좀 쉬셔야 해요. 못 쉬어요. 일해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지금 몸 상태가 심각해요. 심각하다는 말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이 반쯤 지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계단을 오르다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왔고 119가 불렸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수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리했나 봐. 이제 그만하세요. 집 하나로 충분해요. 충분하다는 말.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충분하다고 누가 정해? 나는 아직도 더 할 수 있는데. 퇴원 후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안중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어디까지 지어졌을까? 벽은 다 올라갔을까? 지붕은 올렸을까? 가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몰래 안중으로 갔습니다. 공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의 골조가 거의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2층 구조가 선명하게 보였고 창문 자리가 뚫려 있었습니다. 저게 내 집이야. 내가 만들고 있는 두 번째 집.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실감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어. 꿈을 꾸고 있어.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어. 현장 감독이 나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다음 주면 지붕 공사 들어갑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들은 욕심이라 하지만 나한텐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여보, 당신 덕에 내가 배워요. 사는 게 고마운 일이라는 걸.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었다. 안중의 집이 완성됐습니다. 2층 단독주택, 하얀 외벽, 작은 마당. 열쇠를 받던 날 나는 한참을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택의 첫 집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첫 집이 뿌리였다면 이 집은 날개였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고 허리는 아침마다 굳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둘 때가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제 그만두려고요. 왜요? 일 잘하시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이제 다른 일 찾아볼게요. 소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한 선생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마지막 날 현장을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3년 동안 내 땀이 스며든 곳. 이제 안녕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원 동기가 소개해줬습니다. 지연 언니, 요양보호사 해보는 게 어때요? 자격증 따면 할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 그게 뭔데? 어르신들 돌보는 거예요. 밥 해드리고, 씻겨드리고, 말벗 해드리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건설 현장처럼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2달간 공부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시험 결과를 봤던 날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야. 요양원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건설 현장의 반밖에 안 됐습니다. 23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수진이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돈이 너무 적은데. 괜찮아. 집도 2채나 있는데 뭐. 이제는 마음 편한 게 더 중요해. 정말 그랬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중요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북한에서 봤던 어르신들과 비슷했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쓸쓸함 같은 감정들이 얼굴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치매가 있었습니다. 매일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딸 봤어요? 할머니, 따님은 다음 주에 오신대요. 그래, 우리 딸 효자야. 참 착해. 같은 대화를 하루에 1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대답해 드렸습니다. 이 할머니도 누군가의 엄마였겠지. 나처럼. 어느 날 새로운 어르신이 입소했습니다. 박도연 할아버지, 77세. 혼자 사시다 낙상사고로 입원했다가 요양원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과묵했습니다. 말이 없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도와드리는데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왔어요? 말투가 좀 다른데. 저요? 북한에서 왔어요. 할아버지 눈이 커졌습니다. 북에서? 힘들었겠네.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네. 그 먼 길을 왔어.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전쟁 이야기, 가족 이야기.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딸은 다 미국 갔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지. 근데 뭐 어쩌겠어. 다들 바쁜데.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도 나처럼 혼자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와 나는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산책했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우리 사귀어 볼까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귀다니? 나이 60에?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진심이에요. 나 혼자 살기 외롭고 당신도 혼자잖아요.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나이 예순에 사랑을 한다고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누구 소개받았어?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누구요? 어떤 분인데요?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인데 나한테 같이 살자고 했어. 수진이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웃었습니다. 엄마 좋으면 해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1년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간소한 시기였습니다. 수진이와 할아버지 조카 몇 명만 왔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박도연은 이제 내 남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중의 2층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1층 방을 쓰고 나는 2층 방을 썼습니다. 함께 살지만 각자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저녁마다 남편의 발을 주물러줬습니다. 남편은 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에 내가 배워요. 사는 게 고마운 일이라는 걸. 그 말을 들으며 나도 배웠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감사가 되었구나. 밤마다 창문을 열고 별을 봤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네. 아무 걱정 없는 오늘이 제일 행복해요. 정말이었습니다. 집 2채, 남편 1명, 딸 1명.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집 2채가 아니라 2개의 햇살이야. 하나는 과거를 비추고 하나는 내 내일을 비춘다. 그녀는 오늘도 웃는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자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1층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안중의 2층 집, 내 방 창문에서는 멀리 평택의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2채의 집이 나란히 이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거야.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고 우리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식사 후 남편과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텃밭에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보세요. 고추 열매가 이렇게 컸어요. 정말요? 이번 주말에 따먹어야겠네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2채 분량, 세금을 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세금 대신 노동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돈을 내면 됐습니다. 명확했고 공정했습니다. 오후에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엄마, 언니 소식은? 언니, 중국 교도소에 있는 내 친언니. 탈북을 도왔다가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아직이야. 근데 곧 나올 거야. 2층 작은 방에 언니 방 준비해놨어. 언니를 위한 방. 이불도 깔아놓고 옷장도 비워놨습니다. 언니, 조금만 기다려. 여기는 지옥이 아니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돌아갔고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혼자 2층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멀리 평택 시내의 불빛이 반짝였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왔을까? 두만강의 얼음 위를 걸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 첫 월급 230만 원을 받았을 때 집 2채의 주인이 될 줄 알았을까?
몰랐습니다. 하지만 걸어왔습니다. 한 발 한 발. 주머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찍은 가족 사진.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나. 엄마,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고, 언니는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 있어. 살아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택의 아파트와 안중의 단독주택. 두 채의 집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공짜였어. 집도 병원도 학교도. 하지만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었어. 한국은 모든 게 돈이야. 밥도 집도 물도. 하지만 노력하면 뭐든 가질 수 있어. 그게 자유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집 두 채가 아니야. 두 개의 햇살이야. 하나는 과거를 비추는 햇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게 해주는 빛. 다른 하나는 내일을 비추는 햇살. 언니가 올 날, 손주를 볼 날, 더 많은 행복이 올 날을 밝혀주는 빛. 남편이 아래층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안 들어와요? 금방 갈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여기서 이렇게 잘 살아. 집도 두 채야. 남편도 있고 딸도 있어. 꼭 나와. 같이 살자. 계단을 내려가며 웃음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해서, 살아있어서. 1층 거실 불을 끄고 남편 방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내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햇살이 뜰 거야. 내일도 이 집에서 잠을 깰 거야. 내일도 감사하며 살 거야. 그렇게 나는 잠들었습니다. 두 채의 집, 두 개의 햇살, 그리고 끝없는 감사를 품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피와 땀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었으니까.